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첫 주 공부하겠다고 작정하고 한 주 보내시고 좀 각오가 새로웠습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엄청 덥죠? 많이 덥더라고요.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가 코트를 입으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가다가. 자, 오늘은 이제 주는 뭐 둘째 주지만 첫 번째 영양 교육에 대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겠지만 영양 교육은 우리가 배우는 다른 과목이랑은 전혀 이 구조가 다른 과목이에요. 그죠? 대부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는데, 자연과학 공부를 하는데 이건 인문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는 답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때 문제자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 적절한 답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동안 해오던 공부 패턴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왜 이러지? 왜 말이 이렇게 다를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그런 중에도 좀 웬만하면 규율을 잡아서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자료들을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교재들이 굉장히 이제 시중에 많습니다. 많은데 좀 달리 설명한 것들이 있어서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작년, 재작년 해서 올해까지가 이 영양 교육의 중요한 어떤 이론 하나가 확 바뀌어 버렸었어요. 이 이론이 전혀 다른 패턴,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개념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전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두 개 다를 비슷한 비중으로 두고 다 공부를 하자. 그래서 문제가 나와서 본인이 공부한 뭐 A, B가 있으면 1, 2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1로 공부했는 사람이 답을 하고 또 2로 공부했는 사람이 서로 다른 답을 해서 문제가 답이 틀려진다면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 그죠? 왜냐하면 기존의 책방에 나와 있는 책들이 다 교과서인데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인 거예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진 부분이 문제로 나왔을 때는 신간을 갖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요 답을 내고, 또 신간을 갖고 공부한 사람은 다른 답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 첫 해 때는 정말 혼란이었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 책이 나오면 바뀌어진 채로 나오겠지 했더니 새 책들이 또 예전 거를 그대로 나온 책들이 막 나오고, 오히려 새로 바뀌어진 이론이 적용이 된 책이 수치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새로운 이론들이 조금씩 언급이 되길래, 저는 새로 나온 이론,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회인지론에 대한 부분인데, 그 사회인지론의 뉴버전을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반드시 이 문제를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각 교수님들이 본인의 의지를 갖고 내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으로 나왔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의 다른 문제집이라든지 혹은 다른 학원의 기출이라든지 문제풀이를 들어갔을 때 예전 버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옛날 버전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조금씩 구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주축은 바뀌어진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여기서 가장 고민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영양교육 이론 파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문으로 나온 어떤 근거란 뜻이거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육학 듣잖아요. 그 교육학에서도 중복된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영양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를 풀다 보면 교육학을 했던 선생님의 설명과 우리 영양학이랑 적용했을 때랑 또 다른 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좀 비슷하게는 해야 되는데 또 우리한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같이 논의하면서 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물어줘야 제가 그걸 확인하잖아요. 제가 다 따라다니면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물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몇 년간 영양교육에 대한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이제 딱 중심에 서 있는 정권이 되다 보니 고민이 되는 거죠. 전 정부는 한 5년 동안 좀 루즈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대통령이. 그래서 정말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합격들도 하시고 직업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올해는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손 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도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영양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업무는 교육을 처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영양사가 아니고 영양교사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결국은 아이들에게 영양교육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자격을 우리가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차츰차츰 이제 넓어질 거고, 가서 세팅이 되다 보면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적에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가진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또 선생님들이 나눠준 자료 이런 것들을 시험이 끝났다고 버리시지 마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그런 거를 옆에 이제 옛날에 공부하던 교재였지 하고 한쪽 구석에다가 파일링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양교육에 대한 거는 제가 심화반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걸 하니까 뺄 수 있는 단어는 없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훑어보고, 심화반 8주 지나고 9주차부터는 영양정책이랑 영양교육, 영양정책관리기관 관련법, 기관과 관련 법에 대한 부분은 훑어보듯이 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 제일 뒤에 보면은, 아주 제일 뒤에는 그 내용이 뭐죠? 여러분들 제일 뒤에 보면은 영양사 섭취 기준에 준해서 여러분들 제일 뒤에는 영양 판정이고, 영양 교육의 앞쪽에 보시면은 쭉 영양소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애 주기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고급 영양학을 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어디서 발췌한 것인가 하면은 2020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보면은 기능, 대사 이런 것들을 요약해 쭉 나온 것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이 고급 영양학 기본서에 풀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건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다라고 하는 요약을 설명해서 딱딱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지금 우리가 고급 영양학에서 하잖아요. 그럼 탄수화물 부분을 이렇게 읽어봐. 쭉쭉 읽어보면, 읽다 보면 아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1g에 4kcal를 냅니다. 이런 부분은 알잖아요. 그럼 그건 아는 거야. 근데 가다가 어떤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난 모르겠어. 그럼 앞에다가 그 마크에다가 별표를 하세요. 하고 내가 그게 거의 다거든요. 탄수화물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요약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뭐였나를 그걸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급 영양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아지게 되면, 내가 이거 알았어. X.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감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언급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참고하라고 뒤에 붙여놓은 부록 자료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영양정책 관련 기관은 우리가 좀 훑어볼 거고, 법까지는 보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양교육 하다 보면 법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국민 무슨 법, 건강증진법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준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이런 거 할 때 그 법에 어디에 있는지를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인터넷으로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 막 찾지 말고 뒤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법, 우리가 해야지 되는 기관들, 대부분 우리가 주로 많이 언급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주로 많이 될 거고, 식약청 많이 언급할 수 있고, 교육부 많이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서 만들어진 어떤 법들, 그들의 규정들, 그런 것만 요약을 했기 때문에 하다가 뒤에 참고하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 같은 것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꼼꼼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화반에 가서 할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1번부터 8번까지 할 텐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8번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화반으로. 어쨌든 시간을 맞춰서 쭉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사실은 이 질문을 했을 적에 이것이 딱 맞아요 라고 답하기가 가장 애매한 게 그냥 교육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고민할 텐데, 한 3년 동안 이 교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 교재가
기본서들이, 시중에 나오는 기본서들이 교정이 많이 된 것들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적 안정됐어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소통이 원활할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죠? 예. 수업을 이제 진행할게요. 오늘은 이제 처음에는 영양교육의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영양교육의 이론을 다 하지는 못할 거고 어느 부분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여기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2번에 해당하는 부분 3번 그 다음에 7번 뭐 이 정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다기보다는 외울 게 좀 있고 이해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할 때는 좀 고심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리 학습을 좀 하고 온다거나 그러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5페이지 영양교육의 개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교재 내용을 보시면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대중도 있지만 소규모도 우리가 대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그룹 영양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1대1을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 책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가장 많이 되어져 있는 것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이 우리 교재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영양상담, 개인 대 개인으로 1대1 영양교육을 받는 부분이 영양상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개요만 간단히 교재를 통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양교육이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 그래서 knowledge를 이해하고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식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는 마음먹기를 얘기하는 거야. 나 이게 고쳐야겠어. 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스스로 행동, behavior라고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쭉 연결되게 도와주도록 정보를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영양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는 영양상담이라고 구분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괄호에서 위에 있는 지식인지 태도인지 행동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정보를 주는 것을 우리가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고 현재의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흥미 유발, 개선의 의욕, 나 이게 고쳐야겠어. 이거 괜찮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데도 이 개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의 실천에 대한 지속 또는 습관화된 실천의 행위, 이제 행동으로 바뀌어서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간다. 그래서 behavior, 지식, 태도, 행동.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KA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AB. 그죠? 지식을 하고 싶도록 태도를 바꾸어서 행동까지 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영양교육의 큰 기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바람직한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 태도, 행동 각 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계획된 교육 과정을 영양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양교육은 지식을 주는 것도 영양교육이고요. 마음을 바꾸도록 해주는 것도 영양교육이고 행동을 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도 다 영양교육이에요. 이 교육의 방법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의 기본 개념, 영양교육과 관련된 환경적인 변화, 방향, 이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영양교육이라 한다. 우리가 하는 영양교육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그 다음 단원에 있는 이론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게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낸 이론이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두 번째 영양상담. 내담자, 그러니까 온 거예요. 교육을 받으러.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1대1. 내담자가 영양 전문가와 함께 스스로 식생활의 문제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변화를 일으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개인의 식생활을 변화돼서 모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양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건강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영양교육 과정에서 상담에서 가장 모두도 필요하지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스스로 행동을 해서 스스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영양 상담, 1대1 상담의 특징을 한번 보실게요.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왔는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이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결정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그 저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누구랑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내담자가 교육자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마다 오는 교육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난주 동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어땠어요? 나 이거 못했어요. 그럼 이거 해보자.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이게 한 번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는 다시 바뀌어보자라는 걸로. 그러니까 훨씬 더 역동적이라는 말이 밑에 나올 거죠.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면하여 진행하고 역량 교육 위에 집단에 비해서 훨씬 어떻다? 역동적이다. 훨씬 더 액티브하게 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담이다. 궁극적으로는 스스로가 역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개별화된 지도를 하면서 도와준다는 것이 단체, 조직, 집단을 통해서 하는 영양교육과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을 볼게요. 공통점은 둘 다 자발적으로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식생활 변화를 실행하고 유지를 한다. 우리가 이제 식생활이든 뭐를 유지하는 기간을 주로 6개월을 잡아요. 바뀐 어떤 행동이나 식행동이나 아니면 생활, 행동 변화 같은 것들이 6개월이 유지가 됐으면 이 사람의 습관 속에 픽스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영양상담은 교육에 비해서 좀 더 누구 주도적? 내담자 주도적이에요. 교육은 왔는 교육자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담자가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과정을 통해서 위에 했던 말을 이제 다시 붙였는데 역동적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영양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보시면, 목적은 가장 최고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기 위해서 세분화되어서 만들었던 계획을 우리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적은 훨씬 추상적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배우게 되는 영양정책 관련 어떤 그 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 목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끝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건강증진을 계획한다. 건강증진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양교육을 하는 목적은 개인이나 집단이 이 목적을 통해서 올바른 식생활 영위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질병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고 건강 증진을 꾀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했던 목표가 아래쪽에 있죠. 뭐냐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라. 식품과 영양에 대한 것. 두 번째, 나의 식생활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좋은 식태도를 형성하도록 해라.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조리 기술이라든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들어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식행동을 습득한 후에 유지하는 것도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잘 이루다 보면 목적에는 저절로 도달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요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영양교육이 왜 필요하냐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영양교육은 필요하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나? 사회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영양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고 사람들이 영양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하게 됐나라는 변화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5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요. 인구 사회적인 변화가 있더라. 2가지로 나누었는데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있고 또 사회적인 변화 2가지가 인구 사회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변했냐면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가 저출산, 그리고 기대 수명은 또 증가를 해요. 많이 낳지 않는데 오래 사니까 어떤 인구가 늘어납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영양에 대한 걸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과 기대 수명의 증가를 하게 되면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건강 수명은 그냥 기본적인 생리적인 수명이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자기가 사회 활동을 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그 연령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예요. 병상에 누워서
콧줄 꽂고 한 10년 사는 거는 건강수명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더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이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노인 대상의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불러줄게요. 기대수명 중에 기대수명은 생리적인 수명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포함한 그 수명을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기간을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인 변화는 일단 1인 가구가 증가를 했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1인 가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젊으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엄마, 아빠, 자녀 있는 그것은 이제 해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양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와닿게 되냐면 어떤 식사를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가정식을 못하게 된 거죠. 대부분이. 그 가정식의 중요성이 감소가 돼요. 중요성은 크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가정이 적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감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식생활의 중심이 예전에는 가족 중심이었는데 이제 개인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대상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전통적인 가구에서는 엄마를 교육시키면 돼. 엄마한테 이런 게 좋아요. 자, 가족들한테 주세요 하면 됐는데 이제는 차리는 사람이 각 개인이 됐기 때문에 주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교육 대상자가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것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증가됐죠.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1인 가구는 영양적으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흐름을 타면서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영양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중요성을 증가로 맞춤형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영양 불량 위험률이 높은 집단이 생성이 됐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높은 집단은 1인이면서 위험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어떤 가구일까요? 1인 노인 가구예요. 1인. 할아버지 혼자 사시거나 할머니 혼자인데 둘 중에 누가 더 문제일까? 할아버지, 남자 노인이 혼자 사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쯤이에요. 그때 TV를 봤는데 보건소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 노인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 있는 남자 노인들을 보건소에서 불러서 요리를 가르쳐요. 무료로. 해 먹으라고. 자꾸 사 먹고 굶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그런 영양 교육을 실시하면서 혼자 사는 남성들도 먹도록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교육은 안 하고 뭐가 활성화되어 있냐면 반찬을 가져다 주는 거 있죠. 구청이나 어떤 단체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명단에 따라서 일주일씩 밑반찬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있어요. 그래서 먹도록 혼자서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사회가 변화하면서 영양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원인 하나. 두 번째는 식생활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인 가구가 증가를 해서 가정식의 중요성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식품 산업이 워낙 발달을 했어요. 기술이 발달을 해서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이 가까운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식의 중요함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또 하나는 외식 산업이 이제 막 국제화가 돼갖고 퓨전으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음식이 이제 막 유출이 증가함으로 식생활 환경이 변화됐다.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영양학적으로, 영양 교육 쪽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지 되는 게 좋은가 하면 정말 괜찮은 요리인지 제품인지 식품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정보 전달 방법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는요. 그래서 SNS,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이 개인화되고 확산이 커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먹었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개인 방송을 하는데 그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막 인플루언서야. 확 전국적으로 퍼진 거예요. 그럼 그 소비가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먹을 거리를 그렇게 하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개그맨이 암 환자가 개구충제를 먹고 자기가 낫는다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분 사실 작년 후반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할 때는 몸이 자꾸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혹했어. 병원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먹어보고 자꾸 방송을 하니까 사실 암 판정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살짝 흐려져요. 그러면서 뭐가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고 싶어지고, 저도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해서 뭐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뭐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이 수치가 올라가면 TV 보고 있으면 뭐가 좋다는 얘기하면 혹해요. 내가 이걸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 먹고 싶어지는 거야, 막 마음에서. 그러면 좋아지겠지. 운동은 안 하고 싶으니까 먹는 걸로 어떻게 해결해 보고 싶어지는데, 암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린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이 좋아지면 나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정보를 제대로 판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TV에 정보에 대해서 출처가 맞습니까? 전문가가 얘기합니까? 이런 거 공익방송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거를 작년 한 1월부터 공익 광고를 하는데 막 쑥쑥쑥 하면서 무슨 카드라 방송을 한대 막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어떤 남자가 툭 나타나서 그 출처가 공정한 것인지 봤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뭐 병이 좋아진대. 그러면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로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거는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걸 계속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그런 피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정보가 정말 옳은 것인지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우리 교육의 뒷부분에 가면 이 미디어를 통한 영양 정보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순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면 그걸 우리가 전달을 해야 돼. 일반인들에게. 이걸 보고 요 한 4가지 정도는 보고 그게 옳으면 그건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정보에 무엇을 알고 싶은 건가 하면 신뢰를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검증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옆에다 하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 이 사회가 식문화가 변화하더라.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핵가족 1인 가구가 증가를 해서 가정 외의 식품 섭취 비중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시켜 먹죠? 안 시켜 먹습니까? 요즘 그 앱에서 다이렉트로 막 오는 거, 저는 그게 활성화된 지가 한 2, 3년 됐죠? 근데 저희가 한 1년 전에 그걸 알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별천진 거야.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도 주문을 하면 이제 택배비만 내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게 된 거는 저희 집에 친구가 이제 놀러 왔는데, 아딸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엄마가 이제 간식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통닭이 왔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 내가 먹어보지 않은. 그래서 내가 그 딸내미 친구한테 누구야 너 엄마한테 이 집이 어딘지 나를 좀 알려달라고 해줘봐. 좀 더 시켜 먹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모른다 그러더래. 그 집이 어딘지를. 그래서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문이라는 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어떤 집인지 알고 전화를 걸어서 저 오시면 돈을 드릴게요.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돈 주는 것만 계속 살았던 거지. 2022년까지. 그렇게 22년 초반까지는. 근데 모른다고 하니까 살짝 서운한 게 안 가르쳐주고 싶은가? 이 엄마가 그 생각을 한 거야. 왜 매장 이름을 안 가르쳐주지? 그랬는데 그 엄마도 매장 이름 보지 않고 그냥 앱에서 요거를 그냥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알아보려면 들어가서 확인하고 위치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게 맞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요새 이걸 모르다니 하면서 깔아줬는데 너무 좋은 거야. 완전 별천진 거예요. 밤 12시가 돼도 뭐가 오고, 저는 주부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반찬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온다는 거지. 내가 뭐 반찬 가게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런 삶에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서 있으면서 아무튼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 외식품이 전부 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풍족한 식품 환경, 어디 가도 다 음식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어떤 식품을 선택하신가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품 선택 교육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3번은 올바른 식품 선택 교육. 자, 이제 올바른 식품 선택 교육을 하면 좋겠다. 4번째,
이제 질병 구조가 변했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예전에는 질병이 대부분 이제 유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막 한 집단이 한꺼번에 어떤 질환에 대해서 그 사망의 원인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성 퇴행성 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관심이 많아지게 된 거죠. 만성 퇴행성 질환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어요? 주로? 여러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주로 혈관계 쪽 질환 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대사성 질환 같은 거 우리 대사성 질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성 퇴행성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위에 순환계도 있지만 고혈압이라는 것들도 있고 대사성은 당뇨를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이에요. 악성 신생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암에 의한 사망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양을 과잉 섭취하거나 아니면 영양을 너무 불균형하게 섭취하면서 오는 영양 불균형에 의한 질병이 유발이 돼서 또 사망하게 되는 원인도 많이 증가하더라. 라는 이런 다양한 그 만성 퇴행성 질환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게 됐는데 그래 걔네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얘네들의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 이 문제들이 원인을 다 모았을 때 가운데 들어가는 공통 분모로 들어가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식생활이었습니다. 식생활. 얘네들이 그렇게 걸린 사람들을 봤더니 식생활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만성 퇴행성 질환은 식생활과 관련이 높은 질환이고 식생활 개선을 통하면 이 발병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 교육을 통해서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하면 질병과 영양 관리예요. 질병과 영양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영양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나라에서 보면은 당을 낮추고 당하고 또 뭐를 저감화시켜요? 소금, 나트륨을 저감화시키는 것을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그럼 이 사업은 왜 시작을 했을까?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나라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구나.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1번이겠죠. 물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되는 돈을 봤더니 이런 질병에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나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위험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아주 일찍부터 건강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여러분들 건강 하는 거 보면 악력 검사 같은 거 이런 거에서 근력 검사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하지 않았던 검사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가 어디에 취약한지 이제 밝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이제 거쳐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4번에서는 질병과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5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국가 영양 정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건강관리법이 2010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임상영양제도가 마련되는 법이랑 동일한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이 있냐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 보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신체 계측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식품도 보내주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것도 나름 하나의 영양 교육이거든요. 이런 걸 시행하고 있다. 세 번째, 학교 영양 교육의 활성화. 영양 교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2006년에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래서 어린 학생들로부터 영양 이제 주는 것도 그냥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들. 그래서 영양 교육에 대해서 영양 교사가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다음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의의가 뭐냐면 학교에서 보면 가정 시간에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가르쳐요. 2학년 가정 파트에 보면은
작년까지는 2015년 걸 가르쳐서 선생님이 수정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20년 걸 올해부터는 바뀌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워요. 여러분들이 2020년으로 바뀌었을 적에 바꿔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다 알아요. 걔네들이 그 교육을 다 해. 하고 몇 년마다 바뀌는지, 이것이 어떤 법에 준해서 바뀌어지는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영양소 섭취 기준에 있는 자전거, 그죠? 식품 구성안, 이거 다 배워요, 중학생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영양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가정시간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막 배워,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정시간에 이렇게 먹어야 돼, 군이 뭐 5개가 있대, 뭐 그런 걸로 쭉 해갖고 하루에, 그리고 너희들은 우유를 2컵 이상 마셔야 돼,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시험도 쳐요, 그걸로.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 급식이 그렇게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양교사가 급식을 차려주는 것의 교육적인 의미는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실제 급식으로 학생이 받아본다는 의미예요. 아, 배운 대로 정말 이게 한밥상이 마련됐네를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가 급식이에요. 학교 급식은 교육입니다. 밥을 먹이는 게 아니고 급식 자체가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면 애들이 배운 것과, 영양교사 선생님은 알다시피 영양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교사도 해서 왔다는데 우리가 가정시간에 배운 건 이런데 왜 우리 밥상은 이래? 이러면서 괴리를 느끼면 애들이 정착이, 그 시기에는 식생활이 정착되는 시기잖아요. 먹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잘 주는 게 고급진 걸 준다는 게 아니라 정말 골고루 제대로 된 것을 먹고 있는지 다 그렇게 하긴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뭐 식사의 질의 문제는 있지, 질이라고 하는 거는 맛있고 맛없는 질을 얘기하지 식단 자체의 질은 다 괜찮아요. 그것들을 조금 보완하는 게 좋긴 하겠죠. 이제 그렇게 했고, 또 두 번째, 어린이 영양관리 관심이 증가가 되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영양 표시제를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시해가지고 신호등 표시처럼 돼서 아이들 음식에는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빨간, 주황 뭐 이렇게 돼서 많이 들어있다, 조금 들어있다, 적게 들어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그 뭡니까,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아이들에게 홍보하라고 이렇게 어린이 영양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영양 관리에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뭐냐면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판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광고하면 안 돼요. 이게 정책이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영양 교육의 한 방편이 광고하지 말아라, 학교 근처에서 팔지 말아라.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식생활 교육의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 식생활 교육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게끔 하는데,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라고도 하고 이름이 바뀌고 있죠. 이제 이런 부서에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가지를 본 것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영양교육이 중요한데 사회적인 이런 변화에 의해서 가르쳐야 할 방향이 다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그 4번에 있는 밑에 내용을 이렇게 박스로 해서 내주고, 이것은 영양교육, 이런 이유에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공해야지 되는 영양교육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질병과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각 부서, 분야별, 번호당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예전에 객관식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면 돼서 쉬웠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분해서 정말 미묘한 차이지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양교육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어려운 점이 뭘까? 어려운 점은 일단 영양교육은 대상이 다양화되어 있어요. 아주 어린 그 꼬마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서너 살부터 해서 노인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황, 뭐 지식적인 배경,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 이런 걸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다. 교육을 일괄적으로 하기 힘들다. 두 번째, 영양교육의 효과가 어떠냐면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 영양에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을 적에 제공을 하더라도 오늘 안 좋은 걸 바꿨을 때 내일 확 좋아지는 건 없어요.
가장 빠른 건 배가 고픈데 먹었더니 배가 불렀어. 뭐 이거는 금방 나타나는 효과지만 그게 아니라 영양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만 이게 나타나고 내가 했는 것이 눈에 확 드러날 만큼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영양 문제는 단지 영양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다른 질병이랑 섞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영양 문제를 내가 제공을 해서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됐을까에 대한 확신이 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또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 식품을 바꾸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개선하는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뭐 간장을 쓰는데 어떤 표를 써.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되면 절대 못 바꾸세요. 그런 게 있어.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간장이 샘표가 있잖아요. 샘표를 쓰던 어머니는 다른 걸 못 써. 맛이 다르대. 그래서 이런 걸 바꾸지를 잘 못해. 바꿔내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 문제는 아닌데 인도에서 어떤 지역의 겐지스강 유역 어디에서 거기가 계속 범람을 하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비가 와서 넘쳐서 싹 가져가면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이 같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오드가 많이 씻겨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물 따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나는 식물 속에는 요오드가 부족하겠죠. 물론 요오드라는 거는 바다에 많지만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어떤 외딴 마을에 이렇게 자연재해에 의해서 땅의 영양소가 자꾸 훼손이 되는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식품이 원래는 완전 식품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봤더니 이제 그런 문제로 엄마들이 다 아이들도 요오드 결핍에 대한 이제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장 쉬운 게 요오드를 소금에 첨해서 먹게 한대요. 요오드만 별도로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요오드를 첨가한 소금을 무료로 나눠준 거야. 그거 무료로 나눠줘서 학교가 아니고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집에다 나눠줬는데 엄마들이 안 쓰는 거야. 자기가 하던 요리의 맛이 안 나는 거야. 이걸 넣으면 간에 대한 것들이 뭐 짠기가 좀 다르다거나 뭐 맛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 없어서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학교 학생들한테 나누어주고 엄마가 그걸 요리에 쓰는 걸 확인해서 오면 우리나라로 지금 스티커를 이렇게 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쓰도록 유도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지행을 한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뜻이에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식생활은 한번 고정된 것을 바뀌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교육 효과가 개인적인 차이가 큽니다. 교육적인 것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조금 지식이 있으면 훨씬 쏙쏙 잘 들어오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가 크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잘못된 교육을 했을 경우에 집단을 상대로 했다면 그 파급 효과가 감당이 안 되죠. 다시 수정을 했을 경우에 수정된 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앞으로의 방향은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앞으로는 그냥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영양교육을 하자. 그리고 질병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도 영양교육과 상담, 그러니까 개별 상담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추후로는.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교육. 우리가 방금 배웠던 취약계층은 노인 가구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식품의 변화에 의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영양교육을 시켜서 좋은 식품을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식품을 잘 선택하도록 하자라는 교육을 진행하자.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하는 매체를 개발하고 활용을 해서 대상 수준별로 공급을 하자. 또 맞춤식 교육과 상담, 이거는 이제 영양 컨설팅이라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 영양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앱들이 좀 있는데 가보면 영양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스포츠 쪽을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의 영양을 직접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전공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물론 학교에서 전공은 없지만 나는 컨설팅을 하는 걸 좀 해봐야겠어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굉장히 발빠릅니다. 스포츠, 체육과에서 영양을 좀 연구한 선생님들이 사회 속으로 침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팡팡 쏟아지더라고. 좀 그런 생각은 아이디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럽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산업과 연계, 비대면 영양교육. 요즘은 영양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과정이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한 영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 왜 그 코로나가 되기 전에 의사들이 원격으로 진료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초지는 와서 하고 가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열을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이제 재서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소리를 내보세요. 해서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만지지만 않지 모든 것을 대면해서 하는 거를 의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동네 의사들이 반대를 한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이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대면 치료를 하고 싶어지니까 반대를 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이거를 해야겠다고 이제 오히려 지역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개별 선생님들이 그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초진은 와야 되고 재진 때부터 뭐 약을 새로 제공받는다거나 그건데 문제가 약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줄 것이냐. 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약사협회에서 또 반대를 또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뭘 하나 바꾸려면 이익 집단들이 그거를 이제 기존에 있던 자기의 어떤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고 반대가 굉장히 많더라고. 특히 의료계 쪽에 그런 게 많아요. 또 요즘은 간호사들이 또 막 데모를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영역을 조금 더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넓히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코로나를 하면서 이제 간호사들의 업무가 중해졌다는 걸 알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에는 간호사들이 가서 약간 의사가 할 수 있는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었었거든, 그때는.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이제 간호사협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간호조무사랑 의사협회에서 또 뭐 반대하고 삭발식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누가 우리 밥그릇 찾으려고 그러면 누군가 머리를 좀 깎아봐. 내가 깎을까? 아까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했는데 우리 너무 다 착한 것 같아. 큰일 났어. 자, 그 다음에 영양교육의 효과, 개인의 식품 구입 실천, 자원 관리를 통해서 안전과 질을 확보하여서 건강하게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조직, 환경,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는 개인뿐 아니라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아까 했던 정책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나라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효과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질을 향상시키고, 여기서 서로 상호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식품을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상호작용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질을 향상시켜서 활동력과 건강, 식품 안보를 이뤄내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죠. 기초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서 했고, 자, 이제 영양교육 이론에 대한 부분을 개요만 살짝 설명하고 수업을 잠깐 쉴게요. 이건 우리가 했던 거고요. 자, 영양교육의 이론 첫 번째 보면 이 그림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론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의 이론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왜 이런 이론이 만들어졌을까예요. 왜 학자들이 영양교육, 이제 영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양 쪽이기 때문에 영양을 붙인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왜 이런 이론들을 했을까라는 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보면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건강신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려주면 바뀔 거야 라는 아주 기초, 제일 초기에 발달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이유는 이것이 나쁜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면 할 거야 라는 이론인데, 해보니 알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적 행동이론인데, 합리적 행동이론에 약간 불편한 게 있어서 계획적 행동으로 발전한 거라, 요 이론은 계획적 행동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 행동 이론은 이 사람이 알게 됐지만,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생겼어요. 의지가 생겼다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 이론이야.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면 안 돼. 담배는 몸에 안 좋아. 이걸 가르쳐줬어. 그걸 가르쳐주면 얘가 안 필 줄 알았는데 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꼬셔서 안 펴야 건강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가 안 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드는 의도를 바꿔주는 것까지를 이론에 집어넣은 것이 합리적 행동 이론이에요. 나 바꾸고 싶어 라는 마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에서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까지 했는데, 내가 학교를 가봤더니 내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4명인데 넷이 다 흡연자야. 그래서 내가 안 끊고서 얘가 막 담배를 피고 코에다 대고 푹푹 막 이래요. 끊는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타인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타인의 영향이 있구나. 타인의 영향까지
넣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까지 나온 것이 계획적 행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몰라서,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영향까지 고려한 것이 그 계획적 행동 이론이고,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 사람이 행동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더니 단계적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해서 다른 이론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처음에 전혀 생각이 없다가 생각이 좀 있다가 좀 준비를 좀 하다가 행동하다가 유지가 됐네, 이런 과정이 있구나, 사람이 행동을 바꿀 때는 이런 과정이 있구나를 알려주는 것이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에요. 이거는 자세히 보면 사실 개인 안에서의 흐르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개인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인지 이론이 이제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바뀌어졌다고 하는 건데, 행동 변화를 하려고 하면 내가 여러 가지 나를 할 수 있게 하는 요인, 할 수 없게 하는 요인들이 있구나. 그런 요인들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서 걔네들을 변화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환경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담배를 너무너무 끊고 싶어. 그리고 마음도 먹었어. 옆에 친구들도 도와줘요. 근데 우리 주변에 한 집 건너 있는 슈퍼마켓에 다 담배집이야. 담배집밖에 없어, 우리 동네 슈퍼에. 그러면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거죠. 내가 막 눈을 깎고 돌려보면 옛날에 담배 그림이 있어. 막 그 사람이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야. 그것처럼 환경에 문제가 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구나까지 더해준 것이 우리가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대략 생각하면 돼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회 네트워크, 사회적인 지지인데, 네트워크도 있지만 사회적인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은, 이 지지는 교육 이론이라기보다는 각 교육 속에 하나의 구성 요소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잘하고 있을 적에 칭찬해 준다거나, 뭘 잘했을 적에 막 독려를 해준다거나, 예를 들어 용돈을 더 준다거나 스티커를 준다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사회적인 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론일 수도 있지만 각 이론들 속에 하나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뭔가가 확산되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개혁 확산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개혁 확산은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없는 세상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 유튜브라는 게 나왔다고 막 이제 홍보를 해. 유튜브 회사에서. 그러면 모두들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않죠. 궁금은 한데, 왜냐면 유튜브 없이 사는 세상이 너무 편했거든. 근데 몇몇 굉장히 앞서 나가는 얼리 어댑터 같은 사람들이 저게 뭘까?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너무 재미가 있는 거지? 그걸 한번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틱톡? 틱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확 퍼지기 전에는 관심이 있고 좀 앞서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봤을 거야, 그거를. 그래서 올렸더니 일반인들이 재밌네? 그래서 확 퍼진 거죠. 그렇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 속으로 침투해 가는 과정도 교육이라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개혁 확산 이론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거고, 이건 지역사회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설득 이론은 우리가 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프로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할 텐데, 이거는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1단계부터 시작해서 8단계까지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 통해서 이렇게 해서 9단계의 평가까지 갈 거야 라는 것을 쭉 세워놨는데,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을 해야지 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이 교육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훨씬 더, 그걸 우리는 진단 과정이라고 하거든. 지금 영양 문제가 일어난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를, 그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8단계 중에서 5단계까지가 이 진단만 해. 교육을 하지 않고. 진단을 해서 그 문제의 문제가 뭘지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진단 과정이 굉장히 특화되어져 있는 교육 과정이 프레세데 프로시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론은, 마케팅이 뭐예요? 물건을 잘 팔기 위한 판촉행위잖아요. 그것을 이제 상업적으로 보면, 내가 이런 걸 만들었으면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하면 돈을 내가 누구한테 받아? 사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량 교육에서 사회 마케팅이에요. 상업 마케팅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이 사회 마케팅은 좋은 역량적인 정보가 있어.
영양적인 정보도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게 있어. 그거를 홍보를 해. 이런 행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이런 걸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채택하는 것을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채택해서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상업적인 마케팅은 이익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와, 파는 사람.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맞죠? 내가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좋아요, 사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사가면서 다 5,000원씩 내면 내가 돈을 5,000원씩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회적인 마케팅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제공을 해서 파는데 이건 돈을 받는 의미가 아니야. 가서 이 사람이 써서 잘 되면 이익을 누가 갖냐면 사간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건강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자기의 건강이 좋아지는 이익을 그들이 보는,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 이것을 확산시키고 전달하는 과정은 물건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파는 행위랑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 마케팅이라고 설명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이 과정 전체가 영양교육 이론의 전 과정이다라고 보시고, 첫 번째가 건강신념 모델인데 이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